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다시 시한부로 통첩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 대통령실 그 면담이 있은 후에 오히려 그 어떤 그 타협 또는 뭐 협력의 여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양측에서 강하게 없애버리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받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 대통령께도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까지 지금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23일 남았습니다. 23일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따르면 예스냐 노냐 답해라. 뭐 자꾸 뭐 이런저런 해석하고 뭐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후 통첩이죠. 최후 통첩을요. 지금 거꾸로 해석하면 약간의 선전포고 내지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위협. 지금 날짜가 며칠이냐, 며칠 내로 글쎄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그 어떤 의혹의 시선이 계속 누적됐던 거는요. 단 며칠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무려 1년 이상을 집중 수사했던 현안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뭐 사적인 대화 이것까지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거기 때문에 설령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 뭐 인적 쇄신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뭐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일간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후 통첩. 자, 이 한동훈 대표식의 이런 압박,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이거는 물론 국민적 지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실을 취재해보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손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적 지지가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또 그 의혹이 일부 허무맹랑한 측면도 있고요. 저는 뭐 그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 검사들을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무려 13개월을 집중 수사했는데 소환조차 못했다. 그러면 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다. 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식. 근데 이제 김종혁 부총장 얘기에 따르면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이런 이해가 됩니다. 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더니 뭐 전혀 미동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대로 그 지금 여권을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대신 그러려면 결별을 각오하고 싸워야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결별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에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소통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대통령실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종혁 부총장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정말 그랬는가? 이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독대 요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대라는 건요, 흔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자칫 잘못해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야당 대표이건 또는 뭐 여당 대표이건, 여당 대표한테 뒤통수를 맞을 확률 없죠, 물론. 그건 그동안의 정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산은 용산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왜? 뭐 비밀을 지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게 터져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측면이 대단히 많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면 독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오갔다고 하고요. 그럼 또 대통령 비서실장 배석하면 그러면 나도 대표 비서실장 배석하겠다, 배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과 나는 동급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물론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대표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각각 배석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죠, 예우.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비서실장 배석시키면 나도 비서실장 배석시킬 거야, 이거는 제가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 했다는 거죠. 테이블을 뭐 원탁 테이블로 하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것도 뭐 다른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나토 어디랑 뭐 그 전화 통화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밖에 세워뒀다. 글쎄 이거는 뭐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죠. 그거는 그 실무 의전팀 같은 데에서 뭐 대통령이 어느 정도 늦을 것 같으니까 뭐 여기서 대기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실수일 수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를 홀대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또 언론에다가 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저희들의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좀 새롭다.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식의 요청, 요구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낯선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런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더군다나 윤한 이제 이 독대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자파라고 하는 사람 22명의 현역 의원을 모아서 만찬을 했다. 물론 그 만찬은 뭐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합시다 뭐 이래서 거기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여차하면 탈당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지 않나요? 여차하면 탈당하겠다, 내지는 여차하면 이 사람들로 저항군을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항군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치 초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좌파 의원들을 모았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죠. 그 저항의 끝은 탈당이 될 수도 있고, 뭐 20명 넘게 그러면 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강행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하겠다는 메시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관계가 어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사실은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는 이 양쪽의 관계가 때로는 역전될 수도 있다. 저는 뭐 그거 이해합니다. 그게 과거 YS와 김영삼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과 노태우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똑같았죠. YS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YS가 걸핏하면 그때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YS가 탈당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뭐 타도 노태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 그 다음 선거는 뭐 치르나 마나였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일종의 겁을 먹고 이제 달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는 형식. 왜냐면 당시 박태준 최고위원의 그 경선 출마를 못하게 막은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으니까. 만약에 박태준 최고위원이 경선에 나왔다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노태우 대통령을 대하듯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것이 과연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방식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노태우 YS 관계는 한때 경쟁했던 관계고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동훈 대표 요구에 대한 그 내용, 콘텐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식, 접근 방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식,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양쪽을 취재해 보면 감정의 골이 대단히 깊어져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지금 같아서는 제가 뭐 중재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재자가 있어도 풀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은 그 상당한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양측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공식적인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 한동훈 대표가 시간을 정해서 최후 통첩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통령실의 기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아마 궁극적으로는 결별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내용뿐만 아니고 형식의 측면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지금처럼 언제까지 해? 안 하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그 길을 가든지요. 그 길을 가야죠. 그러면 아마 압박이 될 겁니다. 진짜 아니면 탈당할 거야. 20명 데리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좀 한 대표가 달리하는 것이
해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대표 주변, 대통령실 주변에 뭔가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